안녕하세요. 교과서 진도 특강 미래엔 통합사회를 맡은 박보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 미래엔 통합사회의 캐치프레이즈는 통합사회의 봄이 온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진짜 박봄이거든요. 여러분 OT 들은 학생들은 뭐 익히 알겠지만 제가 박봄입니다. 저는 EBS에서 주로 3학년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요. 사회문화, 법과 정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2학년 담임이에요. 그리고 종종 EBS에서 1학년 사회 강의를 하긴 했으나 이렇게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개념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이런 강의를 맡게 돼서 진짜 반갑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2학년 3반 담임인데요. 저희가 이제 남고라서 체육대회 하기 전에 먼저 예선전을 해요. 그래서 축구 예선, 농구 예선 이렇게 하거든요. 축구에 온 전력을 쏟았습니다. 저희 반이. 그래서 우승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예선하는 날이었는데 아침 7시부터인가? 저희가 등교가 8시 50분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7시 몇 분부터 와서 막 운동장을 누비며 막 연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동점이 된 겁니다. 아니, 동점이 아니라 골을 못 넣었죠. 0대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승부차기를 해야 돼서 이제 오후 시간에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방과 후에. 7교시 체육 시간에 또 열심히 연습을 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졌죠. 그래서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일찍 오라고 아무도 말한 사람 없는데 스스로 일찍 와서 막 축구 연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좋아하니까. 재밌고 좋아하니까 그렇겠죠. 왜 막 이럴까요?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아쉬움도 남겠죠. 여러분의 통합사회가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어서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좋아가지고 계속 보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험 보면 좀 아쉬움도 남아서 눈물도 뚝 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통합사회 봄이 오도록. 첫 번째 단원이 이렇게 단원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났으니까 제가 어떻게 강의하는지 강의하는 방식 잘 모르시겠죠. 지금 이제 만나놓고 2학년 때도 만나고 3학년 때도 만나면 이게 사회 과목의 공부법에 아주 제일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단원부터 하는 거, 목차부터 보는 것이죠. 1단원의 제목은 뭐냐면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인간, 사회, 환경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이게 세계입니다. 이게 세계예요. 우리의 세상이지. 우리의 세상이 바로 인간, 사회, 환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세상과 행복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배우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에요. 세상을 보는 시각.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참 멋있는 얘기죠. 세상을 보는 시각.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 중요한 가치, 바로 행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다 압니다. 말로 막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행복의 기준, 그리고 행복을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1단원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다시요. 인간, 사회,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배우고 행복에 대해서 할 것이다. 이게 1단원의 내용이라고요. 됐습니까? 머릿속에 들어왔죠. 그래서 1단원의 중단원 3개가 바로 이 얘기들이 써 있어요.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학교 시험에 100% 한두 문제, 서술형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행복의 의미, 그리고 행복의 기준 살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하나의 중단원에 1시간씩 이렇게 할애를 할 거예요. 물론 조금씩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이렇게 3번째 3강에서 이렇게 알아볼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중단원 첫 번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시각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어떤 왕이요.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져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모습인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와서 이렇게 상아만 만진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딱딱하고 막 이러는데 혹시 이게 뭔가?
또는 여기 다리를 막 만져요. 예, 다리. 와, 막 두꺼운데 이게 나무통인가? 절구통인가? 막 이렇게요. 꼬리 만진 사람. 아, 여기 꼬리 만진 거. 아, 여기 꼬리 만진 사람은 이거 밧줄인가? 이런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단편적으로 부분 보면 전체의 코끼리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유명한 여러분 그림 있죠? 예. 이게 뭘까요? 여러분 도형 공부했잖아요. 삼각뿔이죠. 가장 복잡한 도형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 보면 어떻게 보냐면 정면에서 보면 삼각형처럼 보여요? 그쵸? 아, 사각뿔이다. 맞아. 사각뿔.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참. 사각뿔을 잘 못 그리네요. 이렇게. 사각뿔. 정면에서 보면 삼각형처럼 보여요? 아래서 보면요? 사각형처럼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사각형의 X 표시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보면 이 전체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을 가져야 되고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 사회의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부분 편협하게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간 사회의 환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는 첫 번째, 시간적 관점. 시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 두 번째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공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 세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죠. 윤리적 측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할 때는요. 전체 현상, 세상을 잘 바라보기 위해서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이게 오늘 우리 1시간 동안 배울 내용입니다. 어떤 세상에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것들을 볼 때 시간적으로 본다, 공간적으로 본다, 사회적으로 본다, 윤리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탐구의 각 계열입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는 건 역사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되고 공간적으로 본다는 건 맞춰보세요. 그렇죠? 지리적으로 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사회적으로 보는 것이고 윤리 이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4가지가 있다. 떠올리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 시각의 특징들을 각각 살펴보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관점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요소를 보면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통합적 관점이라는 5가지 키워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면 되겠죠? 인간, 사회, 세상을 보는 시각, 관점 첫 번째, 시간적 관점입니다. 첫 번째 시간적 관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일단 개념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의 현재 모습이 있기까지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기까지의 시간적 배경과 그리고 맥락을 살펴보는 것 이게 바로 시간적 관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뭐 억지로 외우는 것처럼 되죠. 그래서 항상 사례로서 사회 과목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현재 모습이 있기까지를 쭉 시간적으로 살펴보는 거.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어디예요? 아,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여기 써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써 있어요. 이 독도입니다. 독도. 여러분 독도는 동도하고 서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나중에 한국지리 배우고 그러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동도랑 서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상식인데 우리나라 어디에 속할까요? 어느 도에? 경상북도에 속합니다. 울릉군. 네, 그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 땅이에요. 예,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이 계속 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막 다퉈보자고 막 이러고 막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시간적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바로 이런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12페이지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은 여기 삼국사기에도 나오고요. 과거부터요.
팔도 총독 1531년에 쓰여진 여기 과거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아주 써 있어요. 즉 옛 문헌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 과거 일본 정부도 이렇게 말했어요.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일본 스스로 이렇게 했다고요. 이게 바로 시간적 관점입니다. 즉 시간적 관점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 키워드입니다. 시험 문제에도 이런 키워드가 나와요. 아, 그러면 시간적 관점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야. 문제 해결. 당연히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시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시간적 관점 봤습니다. 뭐 볼 거냐면 공간적 관점 볼 겁니다. 이 공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사회탐구 과목으로 치면 지리적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간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이 공간적인 질문, 지리적인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전화할 때 그러죠. 어디니? 애들 지각해서 전화하면 어디야? 맨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 대화 풀어갈 때 우리나라 몇 살이니도 많이 물어보지만 몇 살이세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지만 어디 사세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친구랑 어디에서 만날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지리적인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이 공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말이죠. 다양한 현상을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위치, 장소,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형성 과정, 그리고 이동이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 또는 네트워크.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건 좀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등 공간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것을 공간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사례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나라 여러분 북쪽에 갈 날이 이제 곧 있으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북쪽에 가서 진짜 자연환경, 관광, 또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그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가면 가옥의 형태, 집의 형태가 어떠냐면 겹집입니다. 겹집.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 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좀 빼야 되겠네요. 겹집. 겹집입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남쪽으로 오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넓은 대청마루가 있습니다. 여러 학생들은 그런 책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책이 막 이 대하 소설들이에요. 막 긴 거 막 토지 이런 거 몇 번 봤고요. 한강, 태백산맥 이런 거 막 진짜 좋아합니다. 한 권 한 권 독파하면서 막 희열을 느껴요. 5권째야, 6권째야 막 이러면서 토지의 배경이 되는 그 평사리에 가면요. 하동 평사리에 가면 이 서희의 주인공 서희의 집을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물론 소설 속의 얘기지만 그 넓은 대청마루가 거기에 앉아있도록 해놨어요. 참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너무 좋아요. 그게 바로 남쪽 가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겹집이라고 하는 가옥의 모습, 현상, 대청마루라고 하는 가옥의 모습, 이게 나타난 이유를 어느 측면에서 본 거예요? 위치나 북쪽, 남쪽이라고 하는 위치 측면에서 본 것이죠. 이게 바로 공간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공간적 관점의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지역적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공간적 관점으로 보면 지역적 차이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있습니다. 환경이 사회 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북쪽, 남쪽의 어떤 자연 환경이나 기후 조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회 현상, 주거, 형태 이런 것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키워드다. 요거 보면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뭐 장소, 위치야 뭐 잘 알지만 장소, 네트워크 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한 번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장소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매우 비슷하게 쓰이는데 영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있냐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사실 막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이 장소는 뭐냐면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의미 있게 만든, 의미를 부여한 거죠. 즉 제게 의미 있는 장소가 어디였는지 막 생각해봤어요. 강의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곳이 어디였냐면 대학교 때 학교에 가서 수업 들어야 되는데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학교 가다가 그때 당시에 이 남자친구랑 이렇게 전화였나 뭐였나? 전화가 아니었나요? 남자친구가 저를 학교에 데려다 줬나? 아무튼 그런데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에 오늘 가지 말자. 대학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면 되거든요. 성인이라. 내 행동에 책임지면 돼요. 학교에 가지 말자. 해가지고 당시에 남자친구랑 그 지하철을 그대로 막 타고 월미도까지 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월미도에서 엄청 재밌게 놀았었어요. 그래서 월미도 하면 그때 학교를 빠지고 지하철을 타고 쭉 그렇게 끝까지 갔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장소라는 거죠. 됐죠? 예,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집단이 같이 점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집단이 점유하고 있는 곳. 그래서 이런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쿠르드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쿠르드족? 전 세계의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입니다. 이 말이 성립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성립합니다. 뭐냐면 이 소수라고 할 때 이 소수는 숫자가 작은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약자, 요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르드족은 국가가 없어요. 한 민족인데. 쿠르드족이 약 한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랑 거의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 인구보다 약간 작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쿠르드족은 국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쿠르드족이 진짜 독립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 여기 터키가 있고요. 요즘 한창 말이 많이 되고 있는 그 옆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라크가 있고요. 접해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쯤에서 이란이 있을걸요. 예, 뭐 틀려도 봐주세요. 네, 쿠르드족이 이렇게 터키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요 나라들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쿠르드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이 이렇게 많이 4천만 명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이 지역에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역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는 뭐죠? 망입니다. 망. 그렇죠? 망입니다. 그래서 인구나 잠깐 써볼까요? 인구나 물자나 정보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석탄이 어디에서 나서 석유가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런 것들. 이건 뭐 석탄 석유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학교들이 과거에 서울도 그랬습니다. 중심에 있었어요. 종로 막 이런 데 중심에 있다가 외곽으로 이렇게 나간 모습이에요. 이게 중심에 있다가 여기 대구의 모습인데요. 중심에 있다가 이렇게 외곽으로 나간 모습들. 이게 바로 네트워크, 뭐 이동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살펴봤고요. 독도 문제 참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문제니까 독도 문제를 아까 시간적 관점에서 봤어요. 과거에 우리 뭐 삼국 4기에도 써 있었고 팔도 총도에도 썼고 막 이렇게 이게 과거로부터 보는 게 시간적 관점이라면 이건 바로 공간적 관점이에요. 독도 문제를 공간적 관점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독도는 울릉도에 가까이 있어서 맑은 날 맨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가까이 있어서 울릉도에 가까이 있어서 거리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랑 물리적으로도 가깝다라고 되어 있죠. 예로부터 울릉도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을 정도다. 위치나 거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공간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괜찮죠?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 살펴봤습니다. 이제 어떤 거 살펴볼 거냐면 사회적 관점 살펴볼 겁니다. 여기 있어요. 사회적 관점. 세 번째. 되시죠? 사회적 관점은 그럼 뭐냐? 사회적 관점은 뭐냐? 여기 있습니다. 특정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사회제도나 또는 구조 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 이거 말 진짜 어렵죠.
사회 구조가 뭐야? 제도가 뭐야? 이러잖아요. 학교에서 진짜 많이 겪는 일인데요. 갑자기 손들어.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돼요? 안 돼! 너무 급해요. 제발요. 이렇게 합니다. 아니, 여러분 집에서 내지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선생님, 제발요. 왜 그런가요? 예, 여러분이 학교 시스템,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 허락 안 받고 그냥 문 열고 퍽 나가면 쟤 왜 저래? 막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바깥에 존재하는 뭔가 틀, 이런 것들을 사회제도, 사회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쓸 거예요. 사회제도나 사회구조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외부에 있는 틀입니다. 틀. 그래도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여러분이 왜 막 아침에 진짜 일어나기 싫은데 지난밤에 막 축구 보느라고 막 새벽 3시에 자고 막 게임하느라고 막 새벽 2시에 잤는데도 막 아침에 일어나고 막 미친 듯이 학교에 막 뛰어갑니까? 왜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입시 제도라고 하는 틀 안에 있어서 대학에 가고 싶은, 대학에 도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여러분 외부에 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바로 이 예로 쓸게요. 예, 교육제도의 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거죠. 또 뭐 있을까요? 여기 남학생들. 이 남학생들이 한 20 몇 살이 될 쯤에는 우리나라가 이 평화 상태가 되어가지고 군대에 막 이렇게 자원해서 가지 이렇게 의무로 가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따졌을 때 여러분 군대에 가야 됩니다. 남학생들이라면 군대에 가야 돼요. 예, 왜요? 여러분 우리 바깥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틀이 있어요. 뭐냐면 남북한 이런 상황, 남북한 이런 대치 상황,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아침에 학교에 막 지각하지 않게 가는 것은 여러분의 자율 의지라기보다는 여러분 바깥에 존재하는 뭔가 거대한 사회 구조의 힘,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표시해 둡니다.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바로 사회적 힘을 강조하는 거죠. 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 구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사회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워요?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바로 기출문제 제시문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제시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회학, 일반 사회 과목들, 특히 사회학은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이 추상적인 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3학년 강의 오래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잘 보여드릴게요. 이 사회 구조가 뭔지. 자, 우리나라는 1997년에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거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죠. 진짜 대기업이 막 도산하고, 대기업이 도산하면 그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근로자가 실업자가 된 것은 개인이 무능력해서,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당시에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사회구조, 이게 사회구조인 겁니다. 또 어느 국가에서는 전쟁이 발발해서 시인이 군인이 되기도 했다. 시인이 갑자기 군인이 됐어요. 군인이 된 것은 나 옛날부터 사실은 군인이 꿈이었어 라기보다는 당시의 상황이 뭐였으니까? 전쟁이었으니까.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이 사회구조입니다. 예. 더 읽어볼게요. 역사적으로는 바로 이 시민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전 사회의 귀족이 자본가가 되거나, 귀족이 자본가가 됐어요. 또는 완전히 몰락하거나, 이건 개인이 뭐 능력이 없거나 갑자기 사업 수완을 발휘하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이처럼 개인의 삶은 그의 의지가 아닌 사회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개인의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의 힘을 봐야 된다. 사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여러분 다가옵니다. 교육제도, 그쵸? 종교제도, 이런 것들이 사회 제도고요. 여러분이 교육제도 하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지각하지 않게 막 가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거고요. 네, 또 이러한 것들이 사회 구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회적 관점입니다. 사회적 관점. 제도나 구조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겁니다. 예. 이제 윤리적 관점이에요. 윤리적 관점. 윤리적 관점은 뭐겠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다가오죠. 예. 우리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다 사람들이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어린, 한 5, 6살짜리 아이가 한 11월, 12월 달 완전 추울 때 반팔에 반바지 입고 갑자기 슈퍼마켓에 나타나서 막 물건을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맨발에. 그러니까 슈퍼마켓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애를 이렇게 불렀죠. 너 이 날씨에 이게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많이 잘못해가지고요. 아빠가 베란다에다가 저 벌 줬어요. 그런데 너무 춥고 배고파가지고 베란다 문 열고요. 예, 거기 뭐 이렇게 해갖고 타고 내려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뉴스 들으면 어떤가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윤리적 관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즉, 인간의 행위에 도덕적 기준을 탐색하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 가치 판단이죠. 여기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걸 판단하는 거, 이게 바로 윤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부모,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윤리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뉴스는 진짜 많이 보죠. 다이아몬드, 커피, 코코아, 초콜릿의 주 원료예요. 이 등은 대표적으로 아동노동 착취 구조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품목들입니다. 이들의 주요 생산지인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서는 상당수의 아동들이 광산과 농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어요. 특히 다국적 자본이 제3세계 국가의 영토와 노동력을 잠식하면서 이게 아주 심각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 자료를 보면 5살에서 17살, 5살, 6살 여러분 얼마나 애기예요. 애기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비율이 1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요.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는 어린 아이들이 하루 종일 담뱃잎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니코틴에 이제 감염이 되죠. 그래서 하루 종일 담뱃잎을 따고 한 1,000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예. 이렇게 보는 거. 이거에 바로 윤리적 관점입니다. 이렇게 이런 아동 노동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그 지역의 특수성, 지역이 학교에 보내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들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지역적 특수성이라든가 어떤 경제적 차원. 여러분 경제적인 건 뭐죠?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제가 학교에서 작년까지는 경제했거든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겁니다. 비용과 편익. 비용과 편익 중에서 뭐가 더 클수록 좋아요? 그렇죠. 당연히 편익이 클수록 좋은 거죠. 아동 노동을 해가지고 아동들한테 하루 종일 일 시켜가지고 1,000원만 주면 비용은 굉장히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장주, 그 다음에 이렇게 다국적 자본들 이런 데 막 이윤을 막 불리는 거예요. 예. 자, 지역적 특수성이라든가 경제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윤리적 관점으로 보자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인간 존중,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윤리적 관점이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예, 됐죠? 여기까지 해서 하나씩 했습니다.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뭐? 첫 번째,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